인천 차이나타운 뒷골목에 있는 낡은 3층 연립주택. 여기서 5년째 중국집 배달 일을 하고 있는 26살 박태민에게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2024년 9월 첫째 주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태민이 막차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시각은 새벽 3시 50분. 계단을 오르는데 3층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이 시간에 누가 움직인다는 게 이상했죠. 조심스럽게 올라가 보니 301호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새로 한 남자가 보였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중국 교포 남성. 키는 작았지만 체격이 단단해 보였죠. 그런데 이 남성이 하는 행동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검은색 대형 더플백 3개를 현관 앞에 놓고 마치 무게를 확인하듯 하나하나 들어보고 있었어요. 가방이 상당히 무거워 보였죠. 남성의 이마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태민은 황급히 자기 집인 201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살짝 열어놓고 지켜봤죠. 남성은 10분쯤 후에 가방 3개를 들고 건물을 나갔습니다. 새벽 4시 정각이었어요. 이상했어요. 새벽 4시에 저렇게 큰 가방을 들고 어디를 가는 걸까? 태민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남성을 따라가 봤습니다. 남성은 차이나타운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인 항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20분을 걷더니 한적한 창고 지대에 도착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검은색 승합차를 탄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가방을 넘겨주는 장면이었어요. 태민은 멀리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려 했지만 너무 어두워서 잘 안 찍혔죠. 거래는 5분 만에 끝났고 남성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태민은 같은 연립주택에 사는 편의점 주인 김씨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김씨 아저씨는 이 동네에서 20년을 산 토박이였죠. 3층 그 남자요? 장위청이라고 5년 전쯤에 이사 왔어요. 말수가 거의 없고 혼자 살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중국어로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물어봤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김씨 아저씨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있긴 있죠. 가끔 그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화학약품 같은? 그리고 밤마다 뭔가 작업하는 소리가 들린다던데. 1층 할머니가 시끄럽다고 한두 번 항의했대요. 화학약품 냄새, 밤 작업, 새벽 거래. 점점 수상해지는 거예요. 그날 밤부터 태민은 매일 남성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이 일정했어요. 매일 새벽 4시 정각에 같은 가방 3개를 들고 나가서 1시간 후 빈손으로 돌아왔죠. 9월 둘째 주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태민이 배달을 마치고 새벽 2시쯤 집에 들어가려는데 3층에서 이상한 냄새가 확 풍겼어요. 코를 찌르는 독한 화학 냄새였죠. 마치 병원 소독약 냄새와 비슷했지만 더 강했습니다. 태민은 3층으로 올라갔어요. 301호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귀를 대고 들어보니 무언가 끓는 소리, 유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어요. 장위청이 방독면을 쓴 채 서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어요. 장위청은 한참을 태민을 쳐다보다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요? 태민은 당황해서 더듬거렸죠. 아, 그게 냄새가 나서 혹시 불이라도 난 건가 해서. 장위청은 방독면을 벗으며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청소하는 중이니 신경 쓰지 마시오. 그리고 앞으로 내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지 마시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독면을 쓰고 청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음 날 태민은 경찰에 신고하려다 말았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단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것, 새벽에 가방을 들고 나간다는 것만으로는 신고하기 애매했죠. 대신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했어요. 9월 셋째 주부터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밤 12시쯤 되면 301호에서 작업 소리가 들렸어요. 무언가 섞는 소리, 끓이는 소리, 걸러내는 소리. 그리고 새벽 3시쯤 되면 소리가 멈췄죠. 태민은 몰래 3층 복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합법은 아니었지만 뭔가 큰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카메라에 찍힌 영상은 충격적이었어요. 장위청은 매일 밤 11시쯤 집에 들어간 후 방독면과 두꺼운 고무장갑, 방호복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에 가방을 들고 나갔죠. 더 이상한 건 일주일에 2번 정도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밤 10시쯤 301호를 방문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30분 정도 머물다 나왔습니다.
9월 넷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태민이 배달 갔다 돌아오는데 건물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경찰이 2층 김씨 아저씨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1층 할머니가 3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신고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301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죠. 장위청은 외출 중이었어요. 경찰은 영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태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장위청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칠 게 분명했죠. 새벽 3시 태민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요. 몰래 3층으로 올라가 301호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는 여전히 작업 소리가 들렸죠. 태민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할 준비를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장위청이 문을 열었어요. 방독면을 쓴 채였죠. 당신 뭐 하는 거요?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요? 태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경찰 부를 거예요. 당신 지금 불법적인 거 하고 있잖아요. 장위청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는 태민의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힘이 장사였죠. 태민은 그대로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방 안은 마치 작은 실험실 같았습니다. 벽면에 선반이 가득했고 그 위에 각종 화학 약품들과 실험 기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대형 비커에서 무언가 끓고 있었죠. 장위청이 문을 잠갔습니다. 태민은 공포에 질렸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긴장되셨죠? 저도 이 사연 처음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계속할게요. 장위청은 태민을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방독면을 벗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피로가 가득했죠. 당신이 뭘 봤는지 알아요. 그리고 뭘 의심하는지도 알아요. 장위청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태민은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언제든 경찰을 부를 준비를 하면서요. 장위청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나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새벽마다 가방 들고 나가는 거, 방독면 쓰고 작업하는 거, 이상한 화학 냄새. 이게 다 뭐예요? 장위청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북한에서 왔어요. 2015년에 탈북했죠. 북한에서는 화학연구원이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자격증도 인정받지 못했고 중국 교포라는 이유로 차별도 받았어요. 태민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나는 노숙자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말기암 환자였죠. 고통이 너무 심한데 병원도 못 가고 진통제도 구할 수 없었어요. 의료보험도 없고 돈도 없었거든요. 장위청의 눈빛에 슬픔이 어렸어요. 그분이 내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나는 결심했어요. 내가 가진 화학 지식으로 도울 수 있다고. 불법이지만 진통제를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기로 한 거죠. 태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통제요? 네, 모르핀 계열의 강력한 진통제예요. 물론 불법이에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노숙자들, 불법 체류자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말기암 환자들. 그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든요. 태민은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진짜일까? 증명할 수 있어요? 장위청은 서랍을 열어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보호소에서 받은 감사 편지들, 환자들의 사진, 그리고 의학 보고서들이 있었어요. 태민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어요. 장위청은 지난 5년간 수백 명의 환자들을 도왔던 거죠. 그럼 새벽에 만나는 사람들은요?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의사, 간호사들이죠. 그들이 환자들을 찾아내고 내가 만든 약을 전달해요. 모두 무료예요. 태민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숨어서 하세요? 장위청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불법이니까요. 내가 하는 건 약사법 위반이에요. 들키면 감옥에 가죠. 하지만 환자들의 고통을 보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날 밤 태민은 새벽까지 장위청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의 이야기를 더 들었어요. 장위청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탈북하던 중에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송됐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딸 이름이 설아였어요. 제약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였죠. 아빠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장위청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딸에게 약속했어요. 꼭 자유로운 곳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겠다고. 비록 딸은 여기 없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태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눈물만 흘렀죠. 다음 주부터 태미는 장위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배달하면서 환자들이 있는 곳을 파악하고 약을 전달하는 일을 도왔어요. 10월 첫째 주였습니다. 태민이 한 노숙자 보호소에 약을 전달하러 갔을 때예요. 거기서 한 젊은 여성을 만났죠. 여성은 20대 중반으로 보였어요. 말기암 환자였고 머리카락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어요. 태민이 약을 건네주자 여성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약 덕분에 고통이 많이 줄었어요. 태민은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장위청 선생님 아세요? 네, 알아요. 제가 선생님 일을 돕고 있어요.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생님께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감사하다고. 선생님 덕분에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었다고. 태민은 여성의 이름을 물었어요. 지은이에요. 장위청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착한 아이죠. 6개월 전에 처음 만났어요. 가족도 없고 돈도 없어서 병원 치료를 포기했다더군요. 10월이 깊어가면서 태민은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모두가 장위청 덕분에 마지막 시간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10월 셋째 주,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식약청에서 불법 약품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특히 모르핀 계열 약물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죠. 장위청은 불안해했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환자들도 더 이상 도울 수 없게 되죠. 10월 넷째 주 화요일 밤이었어요. 태민이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301호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었죠. 태민은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그들은 장위청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험악해 보였어요. 30분 후 그들이 나갔어요. 태민은 재빨리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장위청의 얼굴은 창백했죠. 무슨 일이에요? 장위청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식약청 사람들이에요.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는군요. 이 지역에서 불법 약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태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사가 시작됐어요. 일주일 안에 단서를 찾지 못하면 넘어갈 수도 있지만 장위청은 말을 흐렸어요. 그날 밤 태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위청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보호소에 있던 환자 중 한 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망한 환자가 복용한 약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죠. 시간 문제였어요. 곧 장위청에게 도달할 게 분명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어요. 태민이 중국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박태민 씨 맞으시죠?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태민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들킨 걸까? 경찰은 장위청에 대해 물었습니다. 혹시 301호에 사는 장위청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아시나요? 태민은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당신이 최근 여러 보호소를 방문했더군요. 그리고 그때마다 수상한 가방을 들고 다녔다고 하던데요. 태민은 부인했습니다. 그냥 봉사활동한 거예요. 음식 배달하고 그런 거. 경찰은 더 캐묻지 않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태민은 알았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태민은 장위청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두세요. 들키기 전에 멈추세요. 장위청은 고개를 저었어요. 못 그래요. 지금 내 약을 기다리는 환자가 47명이에요. 내가 멈추면 그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야 해요. 하지만 잡히면 어떻게 해요? 잡히면 잡히는 거죠. 장위청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지난 5년간 280명을 도왔어요.
그들이 인간답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했죠. 이게 범죄라면 기꺼이 벌을 받겠어요. 태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선한 사람이 왜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 11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태민이 잠에서 깬 건 요란한 소리 때문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경찰차 여러 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죠.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경찰들이 3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301호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장위청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왔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장위청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았죠. 경찰차가 떠나갔습니다. 태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불법 마약 제조자 검거, 5년간 수백 명에게 불법 약물 유통. 언론은 장위청을 범죄자로 몰아갔어요.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보호소의 환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태민. 그들은 탄원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11월 둘째 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대부분이 장위청에게 도움받은 사람들이었죠. 검사는 장위청의 죄를 나열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죄목만 10가지가 넘었어요. 하지만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장위청이 도운 환자들의 증언, 감사 편지들, 그리고 의료 사각지대의 실태를 제시했죠. 재판은 한 달간 계속됐어요. 그동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장위청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여론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범죄자로 보던 시선이 점점 동정과 지지로 바뀌어갔죠. 한 방송사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의료 사각지대의 천사. 장위청이 도운 환자들의 이야기, 그들의 감사 인터뷰가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은 20%를 넘었어요.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위청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죠. 일주일 만에 30만 명이 넘는 서명이 모였습니다. 12월 첫째 주, 마지막 공판일이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의 동기와 행위의 결과를 고려할 때 단순히 형법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였죠. 장위청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판사는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더 이상 불법 약품 제조를 해서는 안 된다. 대신 합법적인 방법으로 환자들을 돕기를 권고한다. 재판이 끝났어요. 장위청은 법정을 나서며 태민을 받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더 배웠어요. 그날 밤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보호소 관계자들, 환자들,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장위청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재판은 이겼지만 더 이상 환자들을 도울 수 없게 됐으니까요. 12월 둘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태민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박태민 씨시죠? 저는 보건복지부 의료지원과 김민준 사무관입니다. 태민은 긴장했어요. 무슨 일이지? 사무관이 말했습니다. 장위청 씨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의료 사각지대 지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위청 씨를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태민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합법적으로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장위청 씨의 경험과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태민은 기뻐서 소리쳤어요. 곧바로 장위청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죠. 장위청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합법적으로요. 12월 셋째 주, 보건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의료 사각지대 제로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무료 진통제 지원, 이동 진료소 확대, 호스피스 병동 증설.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장위청이 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는 소식도 함께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장위청은 태민을 불렀습니다. 같이 갈 곳이 있어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한적한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장위청은 2층 끝방으로 태민을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여성이 보였어요. 지은이었습니다. 태민이 한 달 전에 만났던 그 환자요. 지은아, 나왔어. 지은이가 힘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 그리고 태민 씨도. 장위청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이제 합법적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게 됐어. 정부 지원으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좋은 진통제도 쓸 수 있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그날 저녁 태민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였어요. 12월 마지막 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태민이 배달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301호에서 큰 소동이 났어요. 급히 올라가 보니 장위청이 현관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젊은 여성이 울면서 서 있었죠. 구급차를 불러요. 빨리. 태민은 재빨리 119에 신고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장위청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태민은 그 여성과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 밖에서 기다리면서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당신은 누구시고요?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장설아예요. 장위청의 딸이에요. 태민은 깜짝 놀랐어요. 딸이라고요? 북송됐다던 그 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북송된 게 아니었어요. 중국 공안에게 잡혔을 때 한국 선교사님이 저를 구해줬어요. 그분들이 저를 숨겨주고 남쪽으로 보내줬죠. 그럼 왜 지금까지 아버지를 안 찾아왔어요? 설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찾았어요. 5년 전에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저는 식약청 마약수사과 소속이에요. 아버지가 불법 약품을 만든다는 제보를 받고 5년 전부터 잠입 수사를 했던 거예요. 태민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범죄 조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조사하면서 알게 됐죠.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 그럼 저는 매일 보고서를 조작했어요.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상부에는 단서가 없다고 오인 제보라고 거짓말했어요. 5년 동안이요. 설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올해 10월 제가 휴가를 간 사이에 다른 팀이 수사를 맡았어요. 제가 조작한 보고서들이 발각됐고 아버지도 체포됐죠. 태민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5년이나 장위청이 들키지 않았는지요. 저는 징계를 받고 해임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나타날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됐으니까요. 아니에요. 당신이 5년 동안 지켜준 덕분에 280명이 도움받았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설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요, 딸이에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환자분이 말기 췌장암이십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됐어요. 길어야 2개월입니다. 설아가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건강하셨다고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1년 전부터 아셨던 것 같습니다. 진료 기록을 보니 여러 병원을 다니셨더군요. 하지만 치료는 안 받으셨어요. 태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장위청도 환자였던 거죠. 그것도 자신이 도우던 환자들과 똑같은 말기암. 면회가 가능하냐는 설아의 물음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장위청이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설아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어요. 아버지, 장위청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아야, 정말 설아니? 네, 아빠. 저예요. 장위청이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어요. 살아있었구나. 무사했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태민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장위청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날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 나도 알았어. 아버지, 1년 전에 너를 봤어. 멀리서 날 감시하는 걸. 그때 알았지. 내 딸이 살아서 날 지키고 있다는 걸. 설아가 더 세게 울었어요. 미안해요, 아빠. 제가 제대로 못 지켜드려서. 장위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 덕분에 5년을 더 할 수 있었어. 280명을 도왔어.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태민은 병실을 나와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장위청은
자신도 말기 암 환자였으면서 다른 환자들을 도왔던 거예요. 자신의 치료비로 써야 할 돈으로 약을 만들어 나눠줬던 거죠. 그리고 딸 설아는 아버지를 체포해야 하는 수사관이었지만 5년 동안 아버지를 지켜왔던 거고요. 다음날 아침 설아가 태민을 찾아왔습니다. 태민 씨,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설아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제가 5년 동안 작성한 진짜 보고서예요. 아버지가 도운 모든 환자들의 기록이죠. 태민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어요. 환자 이름, 증상, 투약 기록, 경과. 모든 게 상세히 적혀 있었죠.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설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의료 사각지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버지 같은 분들이 왜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설아가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개발한 진통제 제조법이에요. 아버지는 북한에서 화학연구원이었어요. 이 제조법은 기존 약보다 효과는 좋으면서 중독성은 낮아요. 정말요? 네, 제가 몰래 연구소에 의뢰해서 분석했어요. 이 제조법을 제약회사에 넘기면 합법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럼 더 많은 환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죠. 태민은 감동받았습니다. 설아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려는 거였어요. 1월이 되었습니다. 장위청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어요. 하지만 그는 병실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작은 책상에서 노트를 펼쳐놓고 뭔가를 적고 있었죠. 태민이 물었어요. 뭘 쓰세요? 장위청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매뉴얼이에요. 통증관리법, 심리적 위로법, 가족들이 알아야 할 것들. 아직도 일하세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니까요. 1월 둘째 주 한 제약회사 대표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설아가 제조법을 넘긴 회사였어요. 장 선생님, 선생님의 제조법을 검토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명품이에요. 이걸 상용화하면 수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겁니다. 장위청이 힘없이 물었어요. 가격은요? 대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원가만 받겠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장위청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1월 셋째 주, 장위청은 마지막 힘을 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병원 회의실에서였죠. 휠체어에 앉은 장위청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도운 280명의 환자들이 인간답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으니까요. 기자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합법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의 지원, 제약회사의 협조,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관심 덕분입니다. 장위청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죽어도 이 일은 계속될 겁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도움받을 때까지요. 회견이 끝난 후 장위청은 완전히 지쳐 병실로 돌아왔어요. 1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장위청의 상태가 위독해졌어요. 설아와 태민, 그리고 장위청이 도왔던 환자들이 병실로 모여들었죠. 지은이도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그녀는 기적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장위청이 힘없이 웃었어요. 잘 됐구나. 다른 환자들도 하나씩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선생님 덕분에 살았다고. 해가 저물어갈 무렵, 병실에는 설아와 태민만 남았어요. 장위청이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야, 아빠가 못다 한 일. 내가 이어가 줄래? 설아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꼭 이어갈게요. 그리고 태민의 손도 잡았어요. 태민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난 혼자였을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더 배웠어요. 진짜 나눔이 뭔지. 장위청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거였어요. 따뜻한 세상이었어. 2월이 되었습니다. 장위청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하지만 조문객은 끊이지 않았죠. 그가 도왔던 환자들, 보호소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왔습니다. 3월 첫째 주, 정부는 장위청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어요. 의료 사각지대 환자들을 위한 특별 지원법이었죠. 무료 진통제 지원, 이동 진료소 의무화, 호스피스 병동 확대.
장위청이 꿈꾸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는 장위청이 개발한 진통제의 상용화를 발표했어요. 이름은 위청이었습니다. 원가만 받기로 했고 수익의 전부는 의료 사각지대 지원에 쓰기로 했죠. 4월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새로운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름은 따뜻한 마지막이었습니다. 말기 환자들에게 의료 지원, 심리 상담,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단체였죠. 태민도 정식으로 합류했어요. 첫 번째 사무실 개소식 날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사무실에 현판이 걸렸어요. 따뜻한 마지막, 고 장위청을 기리며 설아가 현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약속 지킬게요. 아빠의 꿈을 이어갈게요. 태민도 옆에 서서 조용히 인사를 올렸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장위청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소주를 따랐어요. 선생님, 첫 출발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게요. 지켜봐 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장위청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따뜻한 마지막은 전국 10개 도시로 확대됐어요. 자원봉사자만 500명이 넘었고 도움받은 환자는 이미 1000명을 넘어섰죠. 그리고 지은이는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간호사 자격증을 따서 따뜻한 마지막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전국적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50% 감소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과 민간 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였죠. 태민은 이제 배달 일을 그만두고 따뜻한 마지막의 상임이사가 되어 있었어요. 설아는 이사장이었고요. 어느 가을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장위청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1년 만에 찾아뵈요. 많은 일이 있었어요. 태민이 보고서를 펼쳐 읽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도운 환자가 2,847명이에요. 모두 무료로 지원받았고요. 그중 478명이 완치됐어요. 설아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개발한 진통제가 식약청 정식 승인을 받았어요. 이제 전국 병원에서 쓸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에서 장위청이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의 꿈이 이렇게 크게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분명 그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딸 설아가 잘 자라서 자신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인천 차이나타운 뒷골목. 한때 불법 약품 제조소로 의심받던 그 3층 연립주택 301호는 이제 따뜻한 마지막 인천 지부 사무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는 장위청 선생님이 5년간 환자들을 위해 헌신한 곳입니다. 그분의 정신을 기리며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정확히 1년 전 장위청이 쓰러진 날이었죠. 따뜻한 마지막 전국 지부에서는 특별 행사를 열었어요. 환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였습니다. 서울 본부에서 설아가 인사말을 했어요. 1년 전 오늘 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 용기, 함께 일할 동료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환자분들, 자원봉사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아버지의 꿈이 계속되고 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설아와 태민은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죠. 내년에는 뭘 해야 할까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설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더 많이 도와야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요. 선생님이 시작한 일이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치 장위청이 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태민은 알았어요.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장위청이 남긴 유산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거라는 것을요. 법을 어겼지만 사랑으로 그 죄를 넘어선 한 사람. 범죄자로 의심받았지만 천사였던 한 사람. 딸에게 지켜지면서 환자들을 지킨 한 사람. 장위청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국 어디선가 따뜻한 마지막 자원봉사자들이 환자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들의 마지막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도록, 인간답도록.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